자기관리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회사와 연관된 회사가 맨 밑에 보시면은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문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관된 회사들이요. 예, 그래서 자기관리 투자회사는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돈을 모은다. 그래가지고 뭐도 한다? 투자도 한다. 그런데 위탁관리 투자회사와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는요, 모으는 형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서 이거 이제 투자에 관한 것은요, 이거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넘기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결국 뭐냐면 자기관리 투자회사는요, 직접 투자를 해서 인가를 받아, 영업인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위탁관리나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관리 같은 경우가 저기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경우 있죠. 거기에 경우는요, 여러분들 기업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은요, 밑에가 아니라 존속기간을 보세요. 존속기간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기안부 회사다. 그래서 한 개 기업 구조가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그런 기안부 회사가 되고, 다른 것들은요, 기간이라는 것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한 무기한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선택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 설립자본금은요, 요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그건 꼭 기억하시고, 최저자본금과 비교해서 기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설립자본금의 경우 자기관리는 5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3억,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은 70억, 그리고 50억, 50억 해서 요거 꼭 기억하자. 최저가 5억이 아니다. 최저는 그건 70억, 그 다음에 50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 설립시의 자본금이에요. 그게 5억, 3억이다. 그래서 작은 액수가 설립자본금이고 70억, 50억 큰 액수는 이거는 저기다 최저자본금이다. 그래서 여기 자기관리의 그 5억과 70억이 그게 밑에 보면은요, 자산관리회사 거기 자본금이 얼마라고 돼 있다? 70억. 그 다음에 투자자문회사, 자문회사 거기 자본금이 얼마냐? 5억이다 해서 자기관리 투자회사의 그 70억하고 5억이 밑에 또 나온다는 거야. 그게 밑에. 그래서 자문회사, 그러니까 자문회사는 5억.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는 70억. 그래서 그거 5억, 70억 요걸 이용해서 자기관리 투자회사의 그 금액을 이용해 가지고 밑에다 그대로 써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전문 인력입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전문 인력이 그러니까 자기관리 회사는요, 이거 실제 회사다 보니까 전문 인력을 요해요. 그래서 전문 인력 인원수가 얼마냐면 기본적으로 5명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가가 있을 시, 영업 인가시 있죠? 그때는 3명이에요. 그리고 인가로부터 인가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5명이 돼요. 그래서 3명, 5명이다. 전문 인력 얼마다? 3명, 5명. 뭐가? 자기관리회사가. 그 바람에 그 3명, 5명이 다시 자산관리회사하고 투자자문회사에 3명, 5명이 다시 또 들어가. 그러니까 그 3명, 5명을 역시 기억해 달라. 그래서 작은 건 뭐다? 무조건 투자자문회사. 큰 건 뭐다? 예,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관리 투자회사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금액이 이제 그 자본금에 대한 것이 설립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이제 설립자본금이 5억이고 최저자본금이 70억 이렇게 적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전문 인력이 있어요.
해가지고서 인가시, 영업 인가시에는요, 요게 3명이고요. 인가 받고 나서 6개월 후 이게 5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5억, 70억, 3억, 3명, 5명 이걸 외우면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써먹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큰 거와 여기는 작은 거와, 왜? 얘는 투자하는 데야. 누구로부터 받아서? 예, 위탁관리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위탁관리회사는요, 여러분들 돈을 모집만 하는 거야. 모집만 해서 투자를 여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투자를. 그러니까 위탁아니요, 그래서 여기에는 돈에 대한 것, 자본금은 70억이라는 거예요. 요게 온다는 거야. 여기는 작은 개와 자본금 얼마?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여긴 5명, 그리고 요게 요로 온다는 거예요, 3명.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자. 그래서 요런 숫자들 몇 가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틀리지 않는다. 그 다음 자기관리는 실질회사다. 그래서 뭐 받는다? 인가 받는다. 그리고 실질회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페이퍼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예, 영업소, 그저 분점 이런 것들을 여기 두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회사도 인가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회사가 아닌, 그죠? 이제 위탁관리회사, 이쪽에 보게 되면은 실질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뭘 받는다? 여긴 등록을 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등록을 하는 데하고 인가를 받는 데 차이는 이거라는 거예요. 얘는 실질적으로 뭐 하는데? 투자하는 데는 인가를 받아. 투자 안 하고 돈 모으고 투자를 안 하는 데는 뭐다? 등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해.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인가를 받아. 투자자문회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도와서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다? 등록을 받는다 해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주식 사는 거예요. 이거 회사 아니야. 예, 그래서 투자한다는 건 뭘 하는 거다?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가 되어 있냐면 주식 분산을 봐봐. 한 사람은 얼마? 50% 이상 혼자서 독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 없다? 예외 있다? 예외 있어요. 예외는 물론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연금공단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 데가 여기도 투자했을 땐 그 이상 투자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개개인들, 일반 개인들을 이야기할 적에는 얼마? 50%. 됐어요? 그래서 주주 1인이 50%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그러면 50%, 30%, 70%, 80%, 90% 이게 헷갈려요, 여기. 그래서 1인은 얼마? 50%. 1호로 기억하세요. 1호. 됐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공모입니다. 일단요, 공모는요, 거기에 인가 전까지는 공모 못해요. 그래 놓고 인가가 끝나고 나서 2년 지나서요, 공모를 하는데, 몇 프로? 30% 이상 일반인에게, 그렇죠, 청약 형태로 받아야 돼요. 30%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1, 2, 3, 4, 이렇게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1, 2, 3, 4, 5에서 이거 빼 하고 안에 거 뒤에 거야. 그래서 2년 나오면 뭐? 그리고 1위는 얼마? 50%.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됐어요? 1, 2, 3, 4, 5에서 뭐가 빠져? 4 빠져. 죽을 싸차 기분 나쁘잖아. 4 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2년 이내 얼마? 30%. 요게 뭐요? 공모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1위는 주식 1위는 얼마까지?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주주 1위는 30%까지라고 나와. 30%야 50%야?
아이 30% 이거 공모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50% 갖고 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괜히 이게 2가 50%고 2년에 뭐 저 2년에 공모가 30%이고 1위는 그러니까 1인이 30%고 그다음에 저기 공모가 50%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1 나오면 뭐가 떠올라? 그렇죠. 그다음에 2년 이내 공모 얼마? 그거 기억하자는 거요. 됐어요? 그다음에요. 주식 분산 보세요. 아니고 배당을 보세요. 배당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얼마냐? 얘네들은 투자 왜 한 거야? 배당 받으려고 투자했어요. 그래서 배당해 줘야 돼. 그래서 수익금 얼마냐면 90% 이상 배당해야 돼. 얼마요? 90%. 단 올해까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여러분들 자기관리회사가 50% 됐어요? 예, 50%로 배당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얼마다 이게 다? 90% 배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0% 배당. 그다음 부동산 투자회사야. 무슨 회사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 딴 데 투자해야 돼?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래서 100% 부동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요. 적어도 얼마 이상?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것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요. 거기는 뭐냐면 부동산이야, 부동산 관련이야. 그럼 순수 부동산에는 얼마냐?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야. 뭐 70%, 80% 이런 거 계속 나온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세요. 됐어요? 예, 다시요. 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 드세요. 자, 배당 얼마? 배당 사람들한테 배당 얼마 해줘야 돼? 90%. 단 자기 관리는 올해까지는 얼마? 한시적이요. 한시적 올해까지만 50%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계속 90%야. 됐어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거에 몇 프로 이상? 8. 그리고 순수 부동산에는 70%. 다시요. 부동산 관련이라는 건 부동산 관련 주식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어떤 증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서는 적어도 얼마를 이상을 투자를 해야, 투자회사 아니야? 8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순수 부동산에는 그렇죠. 그 부동산이라는 건 부동산 개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 임대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주식 증권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쪽에는 뭐가 70%.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거 전체 합쳐서는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한 사람은 얼마까지 가질 수 있어? 30% 하면 틀린다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공모를 해야 돼. 얼마 이상? 몇 년? 2년에 30%.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입니다. 배당입니다. 얼마까지? 90%. 됐어요? 단 올해는 자기 관리는 얼마?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 운용상 제한이라는 거 보세요. 거기 시험에 나오는 건요. 여러분들 몇 배냐? 10배 그거 줄쳐 놓으세요. 10배. 됐어요? 거기 보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 얼마까지? 이게 무슨 얘기요? 여기 사채, 회사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 그걸 발행할 적에 원칙적으로 2배인데 그죠? 얼마까지? 10배. 그러니까 저기 아까 이 최저자본금이 여기 얼마였어요? 70억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70억이 한 200억 정도 됐다. 그러면은 사채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다? 2천억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 발행해가지고 채권 발행하면 뭐 주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배당이 아니고 이자 주는 거죠. 이자.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주주들의 주식 저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배당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총회 거쳐야 되는 거야 그게요. 그런 얘기입니다. 주총에 특별 결의가 그게 있는 거야. 왜? 배당을
적게 받으니까 배당 얼마 이상 해야 되는데 90% 이상 됐어요? 근데 자기 배당 몫이 떨어지니까 이거 2배까지는 그냥 해도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라? 예, 그래서 저기를 할 수 있다. 요런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입니다. 그 현물 출자는요, 여러분들 영업인가나 등록이 있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할 수 없어. 됐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설립자 본금 이거 5억이나 3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적에 이때 물건 가지고 논한다 아니면 오로지 돈이어야 한다. 이건 오로지 돈이어야 한다는 거야. 설립자 본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나 처음만 안 될 뿐이야.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최저자본금 이상 갖춘 이후, 여기 최저자본금이었네요. 최저자본금. 그러니까 70억, 50억 이거 갖춘 이후에 그때는 어떻게 한다? 현물 출자로 받아도 상관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혜택, 요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예, 감면이야.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취득세 50% 감면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인세의 경우 자기관리회사는 과세가 되고, 저기는 법인세도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어떻다? 예, 감면 대상이다. 뭐 이래서 이런 거 우리가 다뤘거든요. 다뤘지만,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저랑은 아마 다른 분들은 이거 수업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저랑은 이거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대충 했어요. 예, 아마 오늘이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이게 또 잊어버리거든. 하면 잊어버리는 거 미리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것도 필요 없다고 봐요. 왜?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였는데 5억, 3억, 70억, 50억 이것만 나왔는데 답이 저것만 기억해도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고, 지금까지는 답은 아니었어도 나머지 지문은 이해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회사가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다. 여기까지 맞아. 근데 법인세 혜택이 없다. 법인세 혜택 없다? 있다. 예, 법인세 혜택 없는 건 누구야? 예, 자기관리. 돼서요? 예, 자기관리는 법인세 혜택이 없어. 왜? 무슨 거니까? 명목회사야 아니면 실질회사야? 그러니까 법인세 내야 돼. 아, 나도 법인세 계속 날라와. 예,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봅니다. 자, 1번 우리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시 투자 비율은 주준청회의 특별 결의를 요한다. 3번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자산운용 전문 인력 등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자산관리야, 여기 위에는요, 자산관리니까 몇 명이야? 5명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말하더라.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는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라 그랬어? 자산관리회사에게 맡기는 거다. 여기껏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입니다. 최저자본금 얼마 이상이다? 70억 이상 맞네요. 그 다음 2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를 하고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반드시 써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의미는 그거거든. 근데 투자 신탁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투자 회사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을 마친 주 6개월 지나면 위탁관리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회사입니다. 최저자본금은 얼마?
50억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전문 인력 필요로 하다? 명목회사라니까 실질 회사가 아니야. 그래서 인가 받는다, 등록한다. 예, 등록을 원칙으로 해. 위탁관리가 공모일적인 인가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건요 예외적으로 앞에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 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냐? 상법 적용이야. 이거 써 있다 안 써 있다. 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걸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로 이런 거 몇 가지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오늘로 그친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되풀이한다. 앞으로 이제 되풀이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험에 나올 걸로 이거 이제 해야지. 지금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오후에부터는 뭐 갖고 온다 그랬어요? 법 관련된 걸로다가 이제는 그 오후에는 수업한다 그랬죠.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저거 수업하는 거고 40문제 풀이하는 거고, 오후에는 법 관련된 거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됐어요? 예, 그 다음 이제는요 금융론까지 끝났고요. 이제 이용 개발, 그 다음에 관리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자, 38단원입니다. 이용론입니다.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집약도는요 무조건 분모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단위 토지 사용량이 들어가. 그리고 분자에는 여러분들 많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요 조방적 토지 이용, 그 다음에 집약적 토지 이용이 있는데,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토지를 밀도 있게 운영하는 거다. 밀도가 연하게 운영하는 거다. 그래서 집약도가 낮은 토지 이용, 집약적 토지 이용은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 그래서 지가 수준이 높게 되면 점점 무슨 이용으로 바뀐다? 집약적 이용으로 바뀐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방한계와 집약한계, 이거는 머릿속에서 그냥 척척척척 나와야 되죠. 자, TR 리콜 TC 뭐다? 조방한계. MR 리콜 MC, 예, 집약한계. 다시요. 총수입 리콜 총비용 무슨 한계? 조방한계. 총 뭐다? 그때는 조방한계야. 돼서요? 조방이 다른 말로 뭐요? 조자는 총이야. 여러분들 아까요 우리 유효조소득 그거 다른 말로 뭐요? 유효 총소득. 됐어요? 그 다음에 가능조소득, 다른 말로 가능총소득. 조하고 총은 어때? 같아. 그래서요 여러분들 조방한계 할 때 총으로 생각해요. 조를.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같아? 총 리콜 총이야. 총 비용 리콜 총 수입. 됐어요? 그게 조방한계예요. 그래서 조방한계는 뭘 의미해 주냐? 손익 분기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방한계 이상으로 투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조방한계는 토지 이용 집약의 집약도의 하한선, 최소한 이거보다는 높게 이용해야 수익이 생긴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집약한계, 한계 비용 리콜, 한계 수입. 그래서 요 한계는 뭘로 표시, 영어로 하면 뭐다? MR 리콜 MC. 그것이 집약한계로, 집약한계는 어느 점이냐? 수익 극대화점이야. 그러니까 집약한계 이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게 돼요. 집약한계 이상으로 이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손해가 본다는 뜻이요, 아니면 총수입이 감소한다는 얘기요. 수익 극대화점을,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이요. 순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오히려 집약한계 이상으로 이용하게 되면 순수한 수익이 오히려 줄게 된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집약한계다. 그래서 순수익이 극대화되는 토지 이용이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했냐? 조방한계 이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집약한계 이상으로 토지를 가면 순수익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집약한계 이상으로 토지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잉여라는 게 있죠. 입지잉여는요 다른 조건이 같을 적에, 그죠? 입지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걸 입지잉여라고 해서, 입지잉여는요 여러분들 한계 입지는 입지잉여가 제로야.
그래서 한계 입지 이상의 수익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입지 잉여다. 그래서 한계 입지 보세요. 입지 잉여가 얼마가 되는 점? 0이 되는 거예요. 경영자가 우수해서 생기는 이익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게 다 동일해. 오로지 뭐 때문에? 위치가 좋아서 생기는 이익, 이걸 입지잉여다. 그 다음에 도시 숲풀 현상입니다. 도시 숲풀 현상은요, 여러분들 난개발, 무슨 개발? 그래서 도시 숲풀 현상은요, 보통 나오는 게 그거예요. 도심에서 이루어진다, 외곽에서 이루어진다. 외곽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야. 외곽에서. 됐어요? 예, 그래서 도시 숲풀 현상이 있게 되면 지가가 최유효 이용에 도달한다, 도달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지가 어떻게 된다? 최유효 이용이 안 되니까 지가가 낮게 형성되게 돼. 난개발이 되니까 계획적으로다가 그 토지를 갖다가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이용했다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난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최유효 이용이 안 됐으니까 지가가 높게 형성된다, 낮게 형성된다. 그게 난개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요, 거기 그 숲프로 현상의 마지막,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지가 수준이 표준적 이하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니까 대도시의 도심부보다는 어디에서? 외곽 쪽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다. 최유효 이용 못하는 것이다. 예, 그것을 이름하여 숲프로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계지의 지가 법칙입니다. 예, 이건요, 여러분들 한계지의 지가 법칙은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죠. 일단요, 한계지가 농지의 한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요? 농지의 한계지야. 그럼 한계지는 뭐냐? 토지의 특정 사용 용도의 최원방을 한계지라고 그래요. 토지 특정 사용 용도의 뭐요? 바깥 부분. 그것을 한계지라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지금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가 농지예요. 그럴 때 여기 요 제일 원방 요 부분, 요게 바로 뭐다? 요게 한계지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이거요. 이때 이게 농지의 한계지는 요 부분들은, 여기에 가격은 농지 가격과 대체 관계에 놓인다, 아니면 오히려 이쪽 도심 가격과 대체 관계에 놓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이 달라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단절지다라고 이야기를 해. 한계지의 지가는 단절지로서의 효과가 있다. 됐어요? 그리고 한계지에는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첫 번째 본 있죠? 토지의 특성.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토지의 종류, 거기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 다뤘죠. 후보지, 이행지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정책적으로다가 특별하게 여기를 뭐 이렇게 신개발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계지에서 이루어져. 한계지에서. 그래서 농지가 여기에서 주거지로 바뀌어. 그러면 뭐다? 후보지가 될 것이고, 그죠? 여기가 공업용지였던 것이 만약에 주거지로 바뀌어, 그러면 이행지가 될 것이고, 이렇게 후보지, 이행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한계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계지의 특징은 농지의 가격이 아니라 도심. 그리고 한계지와 한계지 간에는 서로 대체 관계에 놓일 수 있어요. 가격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지는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했잖아. 자가 한계지와 차가 한계지, 누가 더 크다? 자가 한계지가 차가 한계지보다는 더 크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장이 있어. 그럼 직장 곁에 내가 임대를 해서 살 적에는 가까이서 있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할 적에는 반드시 직장 옆에 두거나 조금 멀어도 된다. 그래서 자가 한계지는 차가 한계지보다 원방에 존재한다.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단절지 또는 후보지, 이행지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지가 상승은 초기에 크다, 나중에 초기에 크게 나타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지의 지가 법칙 1. 농경지 등의 용도 전환으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지가 수준은 농경지 등의 지가 수준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됐어요?
한계지는 그죠? 농지와 집가 차이가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단절지다. 가격이 다르다. 그 다음에 한계지는요, 집가가 도심부의 집가와 상호 무관하다. 오히려 연관되어 있다. 예, 그리고 한계지와 한계지끼리는 상호 어떻다 할까? 밀접한 대체관계에 놓이게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한계지는 도로와 같은 대중교통을 주축으로 해서 연장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한계지의 집가 상승은 언제 빠르다? 초기. 그 다음에 자가 한계지와 차가 한계지, 어디가 더 원방이다? 자가 한계지가 더 밖에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입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야. 주로 도시 중심지에 오래된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중심지 쪽에서요, 외곽 쪽에서요. 난개발은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도시 성장이 무질서, 불규칙하게 확장되는 현상이다. 3번,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 공지를 남기기도 한다. 이런 걸 비지적 스프롤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비지적. 개구리 뛰듯이, 날듯이 비지적.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최유효이용이다. 최유효이용이 아니다. 예, 그 다음 간선도로를 따라 확산되기도 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프롤 현상에 대한 문제로서 봤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요, 보통 여러분들 한계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까지 기억하자. 예, 그리고요, 여기에는요, 이용론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여기다가 제가 넣을 수가 참 넣기가 어려웠던 게 왜 넣기가 어려웠냐면, 지문 곳곳에 이용론에 대한 것이 박혀 있어요. 지문 곳곳에. 근데 이게 한 개의 시험 문제를 딱 구성해 가지고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있죠, 개발론에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지문이, 그 다음에 저기 투자론에 이게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토지 분류에 이게 들어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곳곳에서 배운 것을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론입니다. 그래서 개발의 분류인데요. 자, 거기 보면은요, 이제 개발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건축이냐 조성이냐 해서, 조성은 뭘? 토지를 개발하는 거고, 건축은 토지 위에 건물 세우는 거야. 그죠? 근데 거기에는 대수선이나 리모델링도 건축 개발에는 포함돼. 하지만 있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시공 행위는 어떻게 된다? 예, 그렇죠. 제외됩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조성에 의한 개발은요,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외관에 따른이란 게 있죠. 외관에 따른 분류. 그죠? 거기 보면 유형적, 무형적, 복합적 개발이라고 있죠. 근데 복합적 개발에 보면 뭐가 있나요?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 조성에 의한 개량이 바로 뭐냐면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에요. 읽어보세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건축 개량, 토지 조성 개량이라고 있죠. 조성 개량,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뭐라고 됐나요? 토지 자체의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얘는요, 그러니까 여기 유형적 개발이다, 무형적 개발이다. 아니야, 복합적 개발이라는 거요. 유형적, 무형적으로 놀아면 안 돼. 예, 건물의 용도 변경은 뭐요? 무형적 개발이야. 건물의 용도 변경은 무형적이야. 토지의 형질 변경은 복합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복합적 개발 뭐가 적혔어? 형질 변경 사업이잖아요. 건물 용도 변경은 그건 무형적 개발인 거예요. 2종 근린시설을 1종 근린으로 바꾸거나 이런 거잖아. 건물 바뀌어 아니면은 법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무형적이에요. 근데 토지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전을 주거지로 바꿔. 그러면 법적으로다가 전을 주거로 그러니까 택지로 대지로 주거를 대로 바꾸는 걸로 끝쳐? 아니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이었으니까 땅이 무르니까 거기다 말뚝 같은 거 갖다 받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하고, 그리고서 거기 도로 깔고, 그 다음에 그거 뭐죠?
뭐 저거 뭐라 그러죠? 도시가스 넣고 그다음에 전기 배설 공사하고 이런 게 다 그 안에 토지 안에 들어가. 토지 속에 그렇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형질 변경 사업은요 단지 지목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좀 무용적이야. 그러면서 유용적인 그런 개발 사업도 같이 뒤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개발? 예, 복합적 개발이다. 수업 시간에 다 했거든. 근데 다 따로따로 놀아.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주체에 따른 분류를 보세요.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 이것도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요. 고개 드십시오. 정부와 민간. 그게 3섹터거든? 근데 그거 2섹터인 줄 알아. 정부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 6인 줄 알아. 아니야. 정부 1섹터, 민간. 정부와 민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섹터, 2섹터, 3섹터. 정부와 민간 공동사업이 3섹터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자, 외관에 따른 분류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거죠. 자, 단순 개발, 누가 한다? 예, 지주에 의해서 자직. 자력으로. 그 다음에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저기는 뭐냐? 구획 정리 사업이죠. 무슨 사업? 예, 매수 방식의 대표적인 건 공영 개발이죠. 공영 개발. 됐어요? 혼합 방식도 역시 대표적인 공영 개발이 이제 혼합 방식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예, 그래서요 환지 방식, 매수 방식 일단 시험에서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답이야. 자, 일단요 환지 방식은요 돈 들어 안 들어? 안 든다야. 그러니까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 그거 나오면 뭐다? 매수 방식이야. 매수 방식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수용. 예,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돈 처음에 많이 준다, 적게 준다, 막 쌈 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매수 방식이야. 처음에. 근데 일단 딱 소유권 이전하게 되고 국가로 그죠? 팔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잠잠해져. 매수 방식은 그러니까 질질 끄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처음에 우르르 한바탕 싸우고 끝나. 그거요. 깔끔하게 싸우고 끝납니다. 근데 환지 방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업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 싸우는 건 개인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 사업하는 사업주하고 그 다음 국가가 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가 다툴 수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투쟁 싸움 이게 있어요. 됐어요? 예, 그런 내용들이 여기 환지 방식의 특징이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오래 끌게 되는 건 환지 방식이다. 됐어요? 그 다음 환지 방식은요 여러분들 그냥 준다 아니면 돈 받고 돌려주는 거다. 그냥 돌려주는 거야. 그죠? 근데 면적 대비요 가격 대비요. 가격 대비해도 돌려주는 거고 처음에 자기 토지보다 많이 갖게 된다 아니면 덜 갖게 된다. 왜? 뭐 보류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보류지는 공공용지와 채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비지는 뭐 하는 거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남긴 땅으로 보통 채비지의 경우는 개발 사업자들이 이걸 공매에 붙여요. 공개 매각하는 그런 형태를 붙이게 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 두 개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신개발, 재개발에 대한 것이 있죠. 그래서 신개발은요 보통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거. 그래서 도시개발법상의 개발 보통 신개발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신개발의 경우는요 보통 이런 거예요. 후보지의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농지가 갑자기 저기로 택지로 바뀌어. 이런 게 바로 뭐다? 예? 이런 게 신개발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은요 그냥 주거지가 주거지인 거야. 원래 거기가 뭐였어? 주거지였는데 주거지를 다시 바꾸는 것 뿐이에요. 예, 주거지가 주거지. 그런 것이 재개발 쪽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됐어요? 예,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요, 재개발하면은 뭐가 떠올라?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 세 가지 어떤 걸로 구별하기로 했어요? 재개발하면. 예, 상업, 공업도 들어가면 뭐야?
그게 재개발이야. 상업, 공업, 주거지만 있는 게 아니야. 상업, 공업까지 들어가면 뭐야?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하면 뭐가 들어가요? 공동주택 그거 들어가면 재개발이야. 저 재건축이야. 그죠? 예. 그리고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독주택, 그죠? 예, 연립주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됐어요? 자, 합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위험에 따른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서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위험에는 아까 제가 뭔 위험이 있다 그랬죠?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과 법률적 위험이 있다. 그게 2번에 있네요. 부동산 개발에 의한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 위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쵸, 지역지구가 확정된 그런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소홀히 한 거요? 법률적 위험을 소홀히 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법률적 위험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시장 위험의 문제겠네요. 더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개발 방식에 의한 분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 자, 1번입니다. 그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재분배를 한대. 재분배, 그거 나오니까 더 읽을 필요도 없이 뭐야? 환지 방식이에요. 그죠? 예, 환지 방식. 그 다음,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도정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되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거 떠올라야 돼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공동주택 있어. 그러면 뭐야? 그냥 1번 재건축 이렇게 그냥 찾아달라는 거요. 다른 걸로 찾지 말고. 예, 됐어요? 그 다음엔 48번 그건 민간개발이에요. 민간개발이니까 여기는 뭐요? 아까 몇 섹터? 제2섹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은 자체개발과 일단 지주 공동사업으로 나뉠 수 있다. 그래서 자체개발은 누가 하는 거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다 직접 짓고 시멘트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뿌리고, 뿌리는 게 아니죠, 하고 붙이고, 그 다음 미장도 자기가 하고 나무도 자기가 톱질하고, 자체개발이요. 됐어요? 예, 됐습니까? 그래서 직접 개발 또는 도급을 줄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 수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그 다음 위험 크다, 자금 조달 뭐 이런 거 다 누가? 토지 소유자가 다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지주 공동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됐어요? 둘이서 혼자 해? 아니면 같이 해? 같이 하는데, 그죠? 나중에 돈을 나눌 적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도 있고 등가 교환 방식도 있어. 근데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등가 교환 방식은요, 맨 처음에 뭐라고 적혀놨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의 일종이라는 거야. 등가 교환 방식도 뭐다? 예, 대물 변제형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됐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게 보면은요, 이게 사실상 뭘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슬쩍 좀 다루기가 좀 애매한 게 그런 거예요. 그 자체 개발에 보면은요, 도급 발주하죠. 도급 발주하면 뭐 주는 거예요? 수수료 주는 거야. 그죠? 도급 발주하면 수수료 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수수료 준다라는 그 얘기는 지주 공동사업이야, 자체 개발이야. 자체 개발이 돼 버려요. 자체 개발. 그래서 예, 그 수수료 지급형은요, 어디에는요 지주 공동 사업으로 넣고 어떨 적에는 자체 개발이라고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체 개발, 여러분들 한마디로 건물을 완벽하게 자기가 짓는 경우는 드물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계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돈으로 다 모든 걸 처리하면 다 뭐다? 자체 개발이고, 돈이 아니라
인력을 담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같이 해주면서, 그러니까 지주 말고 그 어떤 사람이 같이 해주면서 그 대금을 물건으로 받으면 그때는 공동사업이 된다는 거야. 와서, 왜냐면 돈으로 다 받았으면 집주인이 다 알아서 한 거지만 돈으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니까 집주인이, 그죠? 예, 사람 써 안 써? 집주인이려면 집주인이 자기가 지어도 사람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돈으로 다 해결했다면 그건 자체 개발이야. 근데 그 밑에 걸 보세요. 돈으로 개발한 거야, 아니면은 다른 걸로 주는 거야? 물건으로 나누는 거야, 다른 걸로. 그래서요, 위에 보면 공사비를 물건으로 나누는데 밑에 등가 교환 방식도 어때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돼요? 완공된 건물에 등가 교환을 보세요.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가격과 건축비로 비율로 나눠 갖는다. 그래서 뭐다? 등가 교환인데, 그러니까 걔는 돈으로 준 거야, 물건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대물변제형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얘는 기출문제 나왔을 적에 구별돼서 나왔다, 구별되지 않고 나왔다. 구별되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위에도 보세요.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뭘로? 건물 일부로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를 바가, 그러니까 같은 걸로 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공사비를 뭘로 주는 거야? 분양권으로, 그죠?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분양받은 그 돈으로 줄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현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현찰은 지을 적에 주는 거야, 아니면 다 분양 끝나고 나서 그 돈 갖고서 나눠 갖는 거야? 끝나고 나서 그 돈 갖고 나눠 갖는다는 개념이에요, 이건. 그래서 예, 도급발주라고 하는 자체개발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은 그 구별하는 문제로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탁, 토지 신탁은 무조건 토지 소유자는 뭐하다? 골프 치러 가고 없어.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사업 수탁 방식, 사업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져. 여기도 토지 신탁 방식,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돼, 신탁회사에게. 신탁회사는 다른 말로 수탁자야. 됐어요? 그 다음 사업 수탁 방식, 건물의 기획에서 완공까지 관리, 운영, 사업 실시 전반을 개발업자가 담당을 해요. 됐어요? 그건 원칙적으로 개발업자다. 근데 개발업자는 업무를 대행하는 대발하며 업무에 따른 위험을 부담은 누가 해? 소유자가 하고 있다는 거야. 위험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게 뭐다? 사업 수탁 방식이에요. 사업만 맡긴 거야. 그러니까 돈은 누가 돼? 자, 읽어보세요.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야.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누구? 그게 사업 수탁이야. 여기에 대해서요,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는요, 사업 주체는 누구야? 신탁회사. 그죠? 자금 조달도 누가 해? 신탁회사야. 됐어요? 그 사업 수탁 방식에 그 밑에 맨 끝 부분하고 구별해 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그리고 신탁회사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최종적으로 다 정리하고서 다 끝난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 거야? 소유자에게. 뭐까지? 소유권과 함께 넘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합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겁니다. 틀린 것은 1번 자체 개발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맞아, 틀려. 토지 소유자가 전적으로 다 짊어지고 가는 거야. 틀렸습니다.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 관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같이 돈 냈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지고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고,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입니다. 사업 위탁 방식은 누가 주체가 돼?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지주 공동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야. 그죠?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 개발업자는 개발 노하우. 그 다음 토지 신탁 방식이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누가? 신탁회사가 인정받아. 그래서 작업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틀린 것은
자, 자체 개발임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위험성 높아서 위기 관리 능력을 요하게 된다. 왜? 누가 개발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니까. 그죠?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해. 근데 위험성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은 뭐요? 돈이지, 돈. 예, 호주머니 갖고는 안 되겠다. 그죠? 예. 돈 잔뜩 싸놓고 해야지. 네.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개발을 해요. 그죠? 그래서 공사비와 토지 가격 비로다가 나중에 건물을 나누어. 이게 바로 뭐요? 등가 교환. 맞잖아, 등가 교환. 그 다음에 3번, 토지 신탁,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 같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틀렸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뭐요? 토지 신탁. 사업 수탁은 소유권 인정 안 해. 그 다음 사업 주체가 토지 신탁 방식에선 누구?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뭐다? 개발업자. 사업 수탁 방식에선 토지 소유자. 다르다는 거예요. 3번은 완전 다르다. 예, 그래서 뭐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민자유치요. 민자유치 이거는요 여러분들 저기죠 이제 제3섹타의 얘기야. 여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외워야 돼. 그냥 아는 거라서 설명도 내가 일부러 다 빼버렸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준공하고 건설하고 요거 나오면 뭐다? B 찾는 거야. 빌딩. 됐어요? 그 다음에 국가 등.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오면 국가 등에게 소유권을 어떻게 하고? 넘긴다. 그건 어떻게 돼요? 귀속하고 요거 나와. 국가 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요거 나오면 뭐요? T. 내가 지어서 넘겼다는 거야. 이게 트랜스퍼요. 여기. 넘긴다. T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운영한다. 소유권을 갖는다. 이거 나오면 뭐다? O. 그죠? 그래요. 오퍼레이트. 그 다음에 오운. 그 다음 임대한다 나오면 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결합으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공공개발 제2섹터. 틀렸어. 공공개발. 예, 제1섹터겠죠. 민간이 자본 아니네. 제3섹터네요. 그죠? 예. 민간이 자본 기술 제공하고 공공기관 인허가 행정 부분을 담당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 이건 제3섹터. 일단 틀렸어. 됐어요? 자, BTL 2번 만나봅시다. 자,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나왔어. 준공에다 뭐라고 쓸래? B.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쓸래? O. 됐어요? 그 다음에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지난 후 국가나 소유권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여기서 뭐라고 쓸래요? T. 그럼 어떻게 돼버려? BOT가 되네요. 예.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에다 뭐라고 쓸래? 그 다음에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전. 이거 이전 나왔어. 그러니까 뭐야? T. 트랜스퍼. 넘기다. 이전. 그 다음 임대 나왔어. 됐어요? 예. L. 그러니까 BTL. 틀렸네요. 그 다음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뭐라고? B.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 뭐? T.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운영권을 가진대요. 운영권 뭐로? O. BTO네요. BTO. 그 다음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뭐라고요? B. 소유권. O. 운영권. O. 그러니까 답은 뭐?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시설의 준공 뭐? B. 정부의 귀속. T.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운영권 가지고 수요. O. 답은 뭐? BTO. 됐어요? 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틀리는 거야. 당연히 맞추는 거예요. 예, 당연히 맞추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쉬워.
예, 1교시 짧게 할게요. 예, 벌써들 졸려요. 그죠? 예,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투자 분석이요. 투자 분석은요, 여기까지요. 요거는 하자고요. 투자 분석. 벌써 하기는 그렇잖아. 거기 투자 분석은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거요. 그 시장 분석과 크게 보면은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시장 분석은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 나중에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시장 분석은요, 뭘 하는 거냐? 시장 분석은 그거 투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은 뭐 하는 거냐? 투자 가능성이 아니라 돈 되는가 여부를 최고 수익, 수익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야. 다시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거기에 밑에를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 분석 다음에 경제성 분석이라 해서 시장 분석 선행이고 경제성 분석은 후행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요,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면 경제성 분석은 뭐 한다고요? 수익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거예요. 돼서요? 예,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걸 갖다가 세분화시키면 시장 분석은 지시성이라는 거예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고 경제성 분석은 타투라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그래서 지시성, 타투 이렇게 외우라 했죠. 누구 생각하자? 뽀빠이. 뽀빠이 생각하자 그랬어요. 예, 타투를 뽀빠이가 지시하는 모양, 그죠? 지시성 타투.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일단요, 이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면 부등호의 방향이죠. 부등호의 방향이 의미해 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시장 분석은 지역 경제 분석을 포함하고 있고, 시장성 분석은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의미해 준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시한 거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의 시장 분석이고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은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부동산 분석의 목적은 특정 부지에 대해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개발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 뭐냐, 투자 분석까지 끝나게 되면 가장 돈 되는 것 찾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 4번 개발업자가 먼저 개발 사업의 특정한 부지를 찾는 것, 이걸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그 부지에서 개발 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성, 충족시킬 가능성 찾는 것, 이걸 경제성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해서 얘는요 결국 뭐냐,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운 얘기들이 있죠. 할인 현금 수지 기법 뭐 이런 것들은 다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분석?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전체를 일컬어서 타당성 분석이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 용어가 참 처음에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요, 지시성,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해?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요, 전체를. 그러면서 또 여기요, 그 안에 타당성 분석이 네 번째 또 있잖아. 그리고 또 이거요, 앞에까지 세 개는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선행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세 개 중에 그 안에 또 시장 분석이 또 들어있잖아. 용어가 있다라는 거야. 학개론에가 이런 게 여러분들 아주 괴롭히는 거죠. 법에서는 도저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학개론은 아주 뻐젓해요, 이런 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학자 저 학자가 쓴 얘기들을 갖다 조합했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는 어떤 것도 함부로 버릴 수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예, 학문의 권위가 있으면 그 선행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학문에 무슨 권위가 있어, 그죠? 학문은 뭐니 해도 사실관계에 충실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요 그 지시성 타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지시성 타투. 그래서 자, 지시성 타투 이거는 외워야 돼.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지역경제 분석. 그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교통망,
성장과 개발 유형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해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한다. 뭐 그럴듯하네요 말. 근데 하여간에 지역 경제 전체를 분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 분석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스치고 지나가야 된다 그랬냐면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 분석이야. 수요 공급 찾았어요? 수요와 공급 이거 나오는 것이 시장 분석으로, 시장 분석의 기법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로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로 뭐다? 예? 시장 차별화. 됐어요?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뭘 쪼갠다? 수요자 집단을 쪼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상품 차별화, 요거는 뭐다? 내 물건을 달리한다. 다시요. 그거 보고 또 이제 헷갈리고 있어. 자,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을 수요자 집단을 의미를 갖게, 유의미하게, 대충 자르면 의미가 있어 없어? 어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유의미하게 나눈다 그거요. 됐어요? 그 다음에 시장 차별화는 상품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걸 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상품 세분화다 이렇게 나눠서 썼을 뿐이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분석이야. 근데 그 시장 분석의 기법은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자 공급과 관련된 시장 세분화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돼? 소비자 집단을 유의미하게 자른다, 나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과 관련된, 그죠? 수요와 관련된 상품 세분화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시장 차별화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상품 세분화로 구성된다 이렇게 써놓은 것뿐이에요. 됐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차관을 줬을 뿐이고 실제 내용은 이거라는 거예요. 시장 세분화는 누구를 쪼갠 거다? 예? 수요자 집단을 쪼갠 거야. 유의미하게 쪼갠다는 건 누구 의미에서 쪼개는 거야? 누가? 공급자 위치에서 쪼개는 거야.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수요와 관련된 그거는 이제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서 됐어요? 예, 나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에서 개발사업 관련된 거시적 동향 뭐 이런 것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은요 여러분들 어느 글자를 찾아라 그랬어요? 매매임대가 중요하다 해서 매매임대 가능성이라 그랬어. 가능성을 조사한다. 왜? 작년도 시험 문제는 매매임대로 나왔어요? 분양 가능성이라고 나왔어. 분양 가능성이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못 찾잖아. 매매임대 없다고. 분양이 뭐요? 매매지 뭘. 지금은 쉽죠? 시험에서는 어려워.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성 그게 더 중요해. 됐어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의 기법은 뭐라 그랬어요?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 수없이 나와. 그죠? 왜 나왔어? 민감도 분석을 대체하는 용어로 살짝 고쳐놓는 거짓말로 나왔어요. 민감도 분석은 위험에 어떠요? 위험의 통제 방법에 들어있었다면 아까 봤죠? 예, 흡수율 분석은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시장성 분석의 기법은 이거야.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이거야. 다시요. 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할 때 여기는 뭘 찾아? 여기? 그리고 여기 기법이 뭐라고요?
이거였고, 여긴 기법이 뭐라고요? 해서 이 흡수율 분석이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와. 흡수율 분석은요 이거요. 과거나 현재의 뭐다? 추세를 확인해서 과거 현재에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갔는가 그 추세를 확인해서 어떻게 한다?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이 미래 예측 빠지면 어떻다 그랬어요? 틀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시장성 분석으로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이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은 경제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 줄쳐놓으세요. 타당성 분석은요 여러분들 세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를 갖고 최종적인 돈, 그죠? 이거 갖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 투자 분석, 최종적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종적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순영가, 내부 수익률 같은 이런 그죠? 수익성 지수법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다. 아까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거 다 뭐냐? 투자 분석의 내용이야. 그래서 시험에는 투자 분석이라고 나옵니까? 이걸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하고 타당성 분석 얘기인가 하고서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할인연금 수지 적혀 있어. 그래놓고 답에선 또 이걸 갖다가 자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냈어? 이렇게 내요. 다음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하고 타당성 분석 얘기니까 여기 이건 줄 알고 읽어보잖아요. 그럼 거기 적혀 있는 거 뭐가 적혀 있냐? 할인연금 수지 기법은 어떻고, 그죠? 그 다음에 순영가는 뭐 어떻게 되고, 수익성은 어떻게, 지수는 어떻고, 이런 거 적혀 있어. 그죠? 그래 놓고 이런 걸 갖다가 타당성 분석이다 한다라고 지문에 나왔으면 그땐 또 틀려. 지는 그렇게 써놓고. 시험 문제가 이율 배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타당성 분석. 얘네 줄쳐놓으신 부분이 뭐냐? 충분한 수익성, 가능성 확인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세후현금 수지 요거 찾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입니다.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할인연금 수지 기법 등이 있다. 자, 그 다음 합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옳은 거 다 골라라. 1번. 자, 1번. 부동산 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뭐하고? 조성. 그 다음에 거기다 뭐? 건물 세우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건축만이다 아니면은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그래요. 대수선,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 포함하고 있다. 단 시공을 포함한다. 시공은 제외된다. 1번 기억은 맞다는 거예요. 니은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개발 제한으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야. 맞네요. 여기까지는. 그죠?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하는 거야. 됐어요? 이때 이거 우리나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예, 니은 시행되고 있다. X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흡수율 분석이란 부동산 시세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면 여기 봐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를 예측해야죠. X. 얘는 틀렸네요. 그 다음 리을입니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 용도지역 지구와 같은 공법적 측면의 소유권과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음.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사업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 안 할 수도 있다. 왜?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보수적. 다시요. 투자하는 사람은 공격적, 투자 안 하는 사람은 보수적 투자자겠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큰 사람은 투자 안 해. 반면에 요구 수익률 적은 사람은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을 미음은 다 맞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의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한대요.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근데 뭐라고 적어놨어? 1번 답이에요.
됐어요? 자, 2번 수요 공급 적혀 있어.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 시장 분석. 됐어요? 3번 매매 임대 가능성이 있어. 그래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계략적. 이게 떠올라야 돼. 계략적으로 조사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 분석입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현황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 환경적 요인. 맞아요. 환경을 조사하는 거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쉬었다 하기로 했죠. 예, 좀 푹 쉬세요. 이거 봐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예.